결과적으로 이동욱 후보자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건에 대한 판결의 결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동일시돼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점에서 대단히 비극적인 결론이죠? 그렇죠. 비극적인 결론이죠.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판결을 인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식민지 지배는 합법하고 정당하다. 이 전제하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헌재 재판소장 되려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헌법의 내용인데 헌법에는 친일 청산을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적 의무로 규정했으면 헌재 소장은 그 헌법적 의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소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계시는 동안 일본 과거사 관련, 일본의 침략 지배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 판결이 3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군 강제 위안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일재산 아까 설명해 주신 거고 재산환수 이혼소송 세 번째가 이를테면 MBC PD 수첩에서 친일파는 살아있다. 이걸 방영하려니까 이 양반 혼자 그거 방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거든요. 자, 3건 모두 다 희한하게 하지 마라. 도리어 일본 측 논리에 편성하는 이런 식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그 시대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이 판결해야 되는데 그 이동욱 그 후보자께서 내린 판결은 전부 좀 예외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우리가 2010년을 계기로 해서 친일잔재 청산을 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식민지 지배는 불법 부당하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인데 이번은 합법 정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게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거죠. 지금 그 한상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법률가가 아니지만 굉장히 이번 사건의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친일재산 귀속 문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신 것 같고 역사정의 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상임대표를 맡으시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해오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 참고인으로 나오게 된 배경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히 두 판결문은 너무 역사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병합 100주년 됐으면은 친일 그 잔재는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식민지배를 합법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판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청구권이 그 이전에는 그것이 없다 하고 했다가 2012년에 강제징용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전 판결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제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판결이고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강제징용과 같은 반인륜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두 가지 전제에서 2012년에 판결한 겁니다.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소장 후보자 판결은 아주 낡은 과거로 회귀하는 판결이고 더군다나 그 헌법재판소의 다수 판결도 아닌 소수 판결이라면 위대한 소수가 돼야 되는데 낡은 소수의 판결을 두 건이나 내린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로 볼 땐 이건 참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학계에서 입장을 밝혀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게 일반 법률과 달라가지고 이 헌법에는 전문 규정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식민지 지배 일제강점기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 무효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국가가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에서는 최대 보장 원칙인데 그중에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자, 참고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좀 우리의 권리를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절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녀상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됐는데 도대체 국가가 하겠다고 하던 걸 중지한 거를 하라고 요구한 그 소에 대해서 할 의무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그냥 천혜나 그 노 할머니들이 그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긴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곧 돌아가시는 처지에 있는, 사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 하는 얘기가 국가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건 유엔 인권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범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할 자기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을 때 그럼 헌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제기되는 거죠. 이런 분이 헌법의 최종, 헌법이라는 것은 소장이면 최종 최고의 헌법재판소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과연 있을 때 헌법이 제대로 기능과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판결에서의 이동호 후보자 보여준 소수 의견은 단순한 법리로만 접근한 나머지 헌법이 추구해야 될 역사적 관점과 시대적 상황, 국민적 상식 이 부분이 헌법 전문을 좀 유익 있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건. 나라를 다시 건설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1919년에 건설됐다는 전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결국은 3.1운동의 그 정신이 되겠죠. 그 점을 좀 강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의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친일파 재산 전을 전체 추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고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두 기구가 있습니다.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친일 반민족자란 누구라는 규정을 합니다. 거기 규정이 한 20개 조항이 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란 누구다. 그 20개 조항에 대해서 다 재산을 환수하는 게 이 추정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협조하거나 나라를 한일 합병조약에 체결한 사람, 두 번째는 중치원으로서 자기를 이어받은 사람, 세 번째는 귀족위원회 중의원 사람, 네 번째가 이제 고문이나 참여 활동, 이 네 사람이죠. 아주 핵심적인 친일이죠.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위를 통해서 재산을 불렸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추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라. 그대로 몰수하는 게 아니고 이의 제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추정 규정은 5,000건인데 이의 제기를 해갖고 2,500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재판관 9명이 예를 때도 이 정도 추정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합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소장은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말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친일재산 환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 법이 왜 나오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용 후손이 땅을 찾은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걸 이완용 후손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학자들은 친일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는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법원은 그렇게 판결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이 정도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못했으니까 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